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까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정보를 듣고 온 화요일의 패널 네 분들께 잠시 뒤 물어보겠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기현 판사가 2022년에 공동 집필한 책자에는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얼마 전까진 즉시 항고를 해왔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여러 방식을 통해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불안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기간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벌써 15일째입니다. 선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 늦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입니다. 내란 세력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스스로 밝힌 대로 조속히 기일을 정해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재는 대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을 이번 주 목요일로 공지를 했습니다.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검사들은 지난달 24일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끝난 건 맞긴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헌재의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헌재 선고가 언제 나올 것인가? 저도 오늘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사실 답은 없었습니다. 네 분은 저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리죠.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엔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목요일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날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인가 이 부분이 특히 궁금하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저희가 이제 구속 취소,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안감이 다시 극도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석방되고 나니까 당장 대법원의 경제적인 여파도 크잖아요. 예. 주가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고 그래서 또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시 또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으로 또 다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주의 회복력이라고 해서 극찬받았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진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헌재에서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는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라면. 그런데 헌재에서 통상 연달아 이틀 선고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13일 날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해서. 예.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금요일쯤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금요일이라 정말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사항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통상적이지 않은 일을 다루고 있으면서 통상적으로 연달아 이틀은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이고 국민들의 이 공포와 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우리가 헌재를 믿고 지켜보면 정말 위헌이고 위법한 상황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곧 파면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켜봤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석방이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보니까 마냥 통상적으로 이랬다. 통상적으로 2, 3일 전에 뭐 선고 기일 지정한다. 이 통상적인 전례에 우리가 비추어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연달아 이틀 하는 전례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일이라도 저는 당장 기일을 잡아서 정말 이번 주 안으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나 이건 저의 희망입니다만은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이미 사실관계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 헌재가 주요 쟁점으로 얘기했던 4-5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이 부분을 놓고 아마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금요일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늦어도 다음 주 월화 중에는 뭔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지금까지 들려오는 정황들만 놓고 본다면 역시 이번 주 금요일 선고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요일에 다른 그 탄핵 재판과 관련한 선고가 예정돼 있고 연이틀 사건에 대한 탄핵 판결 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봤을 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됐던 그러니까 예상됐던 선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온전히 헌재 시간이라는데 저는 12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의가 좀 길어지는 것은 제가 생각엔 재판이 너무 급하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여전히 노출이 많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재판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이나 증언, 증거들이 정치했다면 평의 과정이 오히려 단축되고 선고 기일도 빨리 잡을 수 있었을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재판을 너무 서둘러서 진행했던 측면 이런 부분들이 두고두고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렵다면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로는 긍정적인 일은 아니죠. 다음 주 정도에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주를 예상하고 계시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그 평의가 최장 평의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에 변론을 끝냈고요. 14일은 다 채웠고 플러스 알파로 하루하루씩 이제 더해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딱 2주 만에 14일 걸려서 5월 14일에 선고가 나왔는데 그보다 길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헌재에서 결정문을 이미 쓰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 뭐 알 수가 없죠. 자, 김용남 의원께 먼저 드릴까요? 어떻게 선고 전망하세요? 우선은 지금 헌재에서 미리 결정문을 쓰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평결, 그러니까 재판관마다 최종적인 의견을 확실하게 밝히고 나서부터 결정문 작성에 보통은 들어가니까요. 예. 결정문을 미리 써놓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미 종결을 하고 심리 종결을 하고 선고일까지의 기간도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 최장 시간이 걸리는 거로 들었었습니다만 만약 이번 주에 선고가 안 이루어진다면 탄핵 소추로부터 선고 기일까지도 최장 기일이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석 달에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넘긴 기간이 걸렸는데 벌써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이번 주에 만 석 달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 최장 기일 심리를 하게 돼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뭐 서둘러 종결했다는 얘기는 맞지 않아 보이고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종결 이후에 평의를 오래 계속할 일인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쟁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1일 만에 선고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쟁점도 간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평일을 오래 지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다음 주를 예상하고 계시고요. 네, 반헌법 세력의 준동을 반드시 제압해야 되는, 진압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질서 있게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신 거와 제외하고 제가 좀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헌재가 언론 공지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를 하고 수신이 확인된 다음에 선고 기일을 언론을 통해서 공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지와 기일 통보를 나눴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굳이 헌재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헌재 심판이 시작될 때 윤석열 측에서는 수치 거부를 하면서 계속 평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그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계속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서 사전에 그럴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미리 당사자가 현재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고 지금 용산에 있기 때문에 또 경호처를 시켜서 거부하고 수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당사자가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또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국민들께 알린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번 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렵다면 다음 주 초에 할 수 있도록 현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분 모두 희망은 빨리 했으면 좋겠으나 다음 주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이제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인상적인데 이제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도 주셨는데 헌재가 글쎄요 지금 그 통상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금요일 날 발표한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틀 연속하는 것은 또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이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틀 연속할 수 있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3월 14일의 가능성도 있다고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저도 희망사항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이게 선고일은 뭐 불투명하지만 탄핵 촉구 집회 또 반대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헌재 인근에서 오늘 저녁에도 집회가 있고요. 이 시각은 아직까지는 집결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오늘 장면은 아니고요. 어제 오후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녁으로 이어지는 어제 집회 장면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같은 곳에서 같은 성격의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은 시민사회와 야5당이 함께하는 집회였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 반대 집회, 역시나 헌재 앞쪽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도 들어오면 현장 영상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글들이 수십만 건 쏟아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오늘 오후 방송 직전까지 쭉 들어가서 몇 건이나 되나라고 세어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많은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조작된 증거로 판결하는 헌재를 규탄한다.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었고요. 윤 대통령의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내용과 표현이 각기 다른 글들이긴 하지만 이런 글들 외에도 국민의힘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의힘 갤러리에선 매크로를 돌려서 헌재에 글을 올리자라는 동료로 봐야 될까요? 동료 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의견을 들어볼게요. 헌재 흔들기냐? 아니면 자유로운 의사 표시냐? 글마다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매크로를 돌려서 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 불법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매크로 돌려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그냥 찍어내겠다는 건데 그거는 헌재의 어떤 권한 침해일 수도 있고요. 타인의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 소지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집권 여당인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쭉 이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지켜보면 헌재에 대한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너무 금도를 넘어섰었죠. 인신공격 플러스 뭐 집 앞에 가서 시위하고 너무 모욕적인 그런 공격들이 가해졌었기 때문에 아마 이 게시판 내에서도 지금 아마 그 소위 탄력받은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구속 취소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탄핵도 이거 기각시킬 수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이렇게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가해졌던 재판관에 대한 공격과 저는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뭐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에 저렇게 도배하자, 매크로 쓰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이게 정말 순수하게 개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뭐 주의 주장, 뭐 선동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반대 그리고 뭐 원천적으로 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그냥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조장하는 듯한 그런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이거는 불법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고 또 계속 그 게시판들을 조금 점검해 보면서 내용들을 추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그 당명이 가지는 그만큼의 어떤 죄송함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중자애하면서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말씀이고요. 당연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의힘 갤러리가 국민의힘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의 참여하는 개별 지지자들이 갤러리.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도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는 엄연한 불법 행위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뭐 유명 공연 티켓 이것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200장 구매한 사람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고요.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비근한 예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매크로 특히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천만 건의 좋아요 이런 것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도 정보통신법상 처벌을 받긴 했지만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해 보겠다라는 것은 시도해서도 안 되고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걸 조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개별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 김유정 의원 말씀 아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일부가 그런 발언을 하면서 조장했다는 그런 취지 아니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그 명절 선물 보내면서 또 권성동 의원은 뭐 대한 언론이라고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예. 뭔가 이 부분을 선전 선동 조장하는 듯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부인해도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뭐 당원들 중심인지 아니면 지지자 중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어떤 그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재에 대한 공격은 이 정도면 됐다. 예.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두 분 사이에서 이제 접점이 좀 잘못 서로 이해하신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윤재관 의원님, 네. 지난달에는 헌재 내부 도면까지 유출되는 네, 일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경찰이 네. 그 경로를 쫓는 중인데 네.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과한 우려일까요? 아니 매우 개탄스럽습니다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그 도면을 입수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이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조장하고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갈 때가 헌재이기 때문에 헌재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면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지법보다 먼저 도면을 입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 서부지법에 대한 그 관련자들을 구속을 계속하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면이 계속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폭동 세력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처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청드리고 싶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폭동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폭동 세력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 그런 기미만 보이더라도 분명하게 얘기해서 폭력은 안 된다. 어떤 경우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예상컨대는 정반대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폭동 세력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또 한 번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복합위기에 퍼져서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말아먹는 일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이고 위헌정당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겠어요? 네, 국민의힘은 한 번도 이런 그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선전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강력한 메시지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메시지,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번에 헌재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헌재 판결에 불복해서 이것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우리 정당도 지지자분들에게 그 뜻이 어떻든 간에 뜻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과는 달리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에 전화해서 훈방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그 주변에 머물러 있던 것도 밝혀졌고 지금 그 불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했다는 말씀과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 많이 달랐던 거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네, 그 부분은 윤상현 의원이 소명을 했지만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했던 발언이 폭력 사태와 선후 관계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렸고 우리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으로 뜻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예.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예. 네,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선전선동하고 미국으로 떠났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헌법을 기본적인 헌법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다시 오를 것입니다. 이럴 때 과거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당내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럴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이 행사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경찰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 굉장히 많은 경력을 배치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거든요. 2017년보다 더 격화되는 집회 혹은 광장에서의 어떤 의견 표출 혹은 그걸 넘어서는 행위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법원을 습격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대할 만한 또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폭력 사태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마음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면 폭력을 서슴지 않는 것은 한쪽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가 됐던 다음 주가 됐던 헌재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 이후에 어떤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는 특정한 결정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서 뭐 어느 한쪽만 지금 폭력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는 장면이 또 연출되는 것은 국가 전체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압도적인 그 유형력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헌재의 모습도 보고 계시고 이건 헌재 앞에 붉은색으로 된 건 경찰 차벽이 세워진 표시입니다. 헌재를 거의 둘러싸고 있고요.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헌재 반경 100m를 아예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즉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 인근의 주유소에 잠정 휴업을 권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고했는데 또 워낙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하루 문 닫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권고한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은 저희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보니까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방화 그 불 붙여서 던지는 것도 저희가 봤잖아요. 그 서부지법 안으로. 다행히 이제 번지지는 않아서 다행이었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도저히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까지를 포함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의 뭐 가포 비상령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2017년에 박근혜 탄핵 선고 이후에 그 후폭풍을 생각하면 그때는 뭐 거의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탄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타까운 사고들도 있고 사망 사건도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훨씬 더 갈등이 첨예하고 지금 이미 또 뭐 석방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석방돼서 나오면서도 거의 주먹 불끈 쥐고 마치 뭐 엄청난 일 해낸 것처럼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석방된 것처럼 그런 모습 그리고 승복하겠다 헌재의 결정에 이런 메시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어떤 후폭풍이 불어올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철저히 대비해서 나쁠 건 없죠. 당연히 안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이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글쎄 김영남 의원님은 이제 헌재 판결의 특정 방향을 반대하는 사람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거고요. 예. 불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근 주유소를 비롯해서 여러 위험 시설에 대한 폐쇄 이런 것들은 워낙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 초유의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경찰력이 이 헌재를 둘러싼 다양한 폭력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이건 정말 반민주적인 행동입니다. 뭐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절대 명심해야 할 가치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누구든 폭력은 안 되고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고 불복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네. 이 말씀인데 당 대변인이 방송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의 당연히. 대변인 성명으로 제가 예. 꼭 내겠습니다. 예, 네, 대변인 꼭 성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입장을 혁신당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결과가 지켜볼 겁니다. 그 결과. 예. 자, 헌재 인근에서 여러 이제 집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더 격화된 것이 아니냐, 혹은 집회 규모가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윤재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특히 이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의견은 잠시 뒤에 여쭙기로 하고요. 결론부터 들어보죠. 분열을 더 키웠습니까? 아니 분명히 키웠죠. 왜냐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법원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뭐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71년 동안 유지해왔던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돼 있는 기준마저도 그것을 그 법관 한 명이 그냥 인위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71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우리의 질서,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다. 근데 그게 유독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 거예요. 또 하나 검찰은 계속 즉시항고를 하면서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즉시항고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가던 사람들인데 윤석열 앞에서만 그것을 권리를 포기했어요. 검찰이 이렇게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는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앞에서만 모든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거리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분열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란으로 인한 그 내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요 외신 언론을 주로 제가 많이 보는데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신인도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는데 가면 갈수록 참담하고 참혹합니다. 이게 석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앞으로 젊어져야 될 이 분열의 후폭풍을 견딜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외신마저도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혼란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은 헌재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즉각 파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님, 지금 헌재에서 어제 공지한 내용을 보면 앞서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헌재가 수시로 평의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재차 공지를 했거든요. 예. 헌재에서도 바깥에 이제 보안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어떤 내용이 좀 새어나가면 집회가 과열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것도 의식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평의의 진행 상황이나 내용과 관련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최종적인 선고가 이루어졌을 때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평의 또 최종적으로 이제 평의 끝에 하는 평결의 내용이 정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개적으로 선고되는 그 순간까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선고할 때까지 헌재에서 내부적인
평의도 중요하지만 그 보안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철저히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이슈로 가보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히틀러 옆에는 나치 독재를 합법화하는 법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옆에도 유신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옆에는 친위 쿠데타를 끝내 성공시키려는 법기술자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야권의 분노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법 기술자의 준동을 비판한 건데요. 언론에서도 검찰과 법원에 대해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른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심호정 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요. 하지만 불과 2년 전 검찰이 일반 피고인 사건에선 즉시 항고를 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시간 계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판사가 공저로 참여했던 주석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지기현 판사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주석서는 보통 감수를 함께하기 때문에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집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피의자가 대통령이라서 생긴 일이란 의심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 지기현 판사가 공동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입니다. 구속 기간을 볼 때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은 일을 단위로 한다, 즉 날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단위로 표기한 경우에는 체포 기간, 긴급 체포 후 구속 영장 청구 기간 등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사안마다 좀 분리해 놨어요. 즉 시간하고 일로 단위가 좀 다른 것은 분명히 있고, 대신 일로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저 부분을 쓴 건 아니고요. 다른 판사가 썼지만 공동집필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상호 검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기현 판사가 저 때는 저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엔 이렇게 판단하고 180도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달라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 비판과 어떤 그 논쟁에 열려 있다, 논의에 열려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재판부에서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될 입장에서 논의와 비판에 열려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또 재판부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상상도 못한 구속 취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왜 입장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변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산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으니까 나는 답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로 71년 동안 이어져 온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방법이 갑자기 내란 피의자에 이르러서 이게 그냥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기현 판사 이분도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적어도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요량이었다면 구속기간 산정과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자 이런 취지였다면 저는 거기에 명시적으로 달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심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좀 정리를 했더라면 검찰도 이런 황당한 일을 안 벌였겠죠.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또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심판의 주석서네요. 저는 그 지기현 판사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필, 그러니까 구속기관 해설은 최승원 부산고법 판사가 했고요.
지판사는 재심과 관련한 집필을 했다고 명확하게 챕터마다 좀 다르겠죠, 예, 집필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공동 저술 형태의 책자를 여러 권 내본 적이 있는데 예. 제가 쓴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감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다른 사람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내가 이게 뭐 콩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최승원 판사가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설령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을까? 자신이 이렇게 직면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사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얘기한 게 이번에 처음으로 변호인단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본인이 스스로 답을 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기현 판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이 판단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지기현 판사도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이 주석서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주석서라는 게 그야말로 해설서죠. 법 조문대로 조문을 놓고 이제 자세히 해설해 주는 책인데 지기현 판사가 법률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주석서의 내용이 왜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냐면 책 내용을 왜 그렇게 기재를 했냐. 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 조문이 자 이번에 문제가 된 통상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관련해서는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날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기록이 검찰에 반환된 날까지 이렇게 날로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포나 뭐 이런 48시간 시간으로 따질 때는 법조문이 뭐뭐한 때로부터라고 해서 날이 아닌 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석서에도 이거는 날짜로 일수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을 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한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이런 결정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이 뭐뭐한 날로부터라고 날이라고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시간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나요?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뭐뭐한 때로부터라는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법조문에서. 형사소송법에도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체포를 하면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그때는 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 조문에 이건 명확하게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되는 날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일수로 그러니까 날짜 수로 계산하도록 주석서에 적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법 조문과는 다른 정말 법을 새롭게 만드는 수준의 입법 수준의 해석을 이번에 재판부가 한 거고 네. 그거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항고를 포기하면서 그 결정이 굳어진 건데 제가 그 법조인 된 지가 만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중에 15년은 검사로 재직하고 국회에 있었던 기간 빼고는 나머지는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해서는 김영남 의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김영남 의원님도 근데 이 부분이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저는 김영남 의원이 하셨던 걸로 아니, 기억하는데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요. 언제 어디서요? 오대영 라이브에서요? 제가 그 방송 전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방송 전에요? 말씀 안 하셨다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런 발언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자 이제 로마법의 그 격언 중에 의심스러울 때는 뭐 피고인의 이익으로 아니면 피의자의 이익으로이라는 법언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의심스러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법문상 명백한데 그 격언이 적용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그런데 그동안 검사나 뭐 수사기관에 있었던 여러 법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뒤 한 71년 만에 네. 이런 계산법은 처음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모두가 다 지금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기현 판사가 정말 책임 있는 사법부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어야죠. 본인이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날로 계산되어 있는 것들이 시간으로 계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법문상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처음으로 답변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 그 문제 제기를 최종적으로 하는 건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건 또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거든요. 법 조문을. 그러면 그것은 국회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요. 그러면 그것을 입법부에 요청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도 타당한 것을 본인이 법을 아예 그냥 창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나 창조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입법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입법의 영역까지 침범한 거입니다.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그 판결이 사회적인 그 갈등에 대해서 일단락되는 게 아니고 더 큰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을 시켜버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본인이 자제해야 될 일을 더 앞서 나가서 입법부의 영역까지 침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기현 판사가 공동 집필에 참여를 했건 안 했건 저는 그 입장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 집필에 참여를 했건 안 했건 본인의 입장은 계속해서 구속기간 산정은 일로 계산한다라는 그 기준 하에 본인이 판사 생활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변호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요청한 것에 대해서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냔 말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타당한 그 판결이었다면 내부에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판사들도 이게 맞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왜 그동안의 판사 생활하면서 그 보여왔던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은 이런 입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타당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찰로 넘어가 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법원 얘기를 했고 금요일 날 나온 결정이고 토요일에 석방되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거치면서도 여전히 논쟁적이면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 이유로는 위헌 소지를 사실상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근데 최근까지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해왔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겸 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즉시항고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고 또 본인이 마음대로 검찰총장이 이거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마음대로 석방지휘를 하고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일선 내에서 법무행정, 사법행정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별 계산해야 됩니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까? 이 초시계까지 들고 지금 분단위, 초단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라고 검사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뭔지 그러면은 대검에서 기준은 이거다 오늘부터 일별 계산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한다 내려보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경우에 대입해서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혜를 주냐는 거죠. 이거는 구속집행 정지나 보석이나 과거 위헌 판정 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즉시항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인권 침해 요지가 있으니 서지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는 법무부 지금 현재 민정수석이 나서가지고
그냥 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10년 전에 형사법 개정 못한 거잖아요. 그럼 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왜 검찰총장이 자의적 해석해서 관례는 뭐 우리가 일별 계산했지만 이러면서 그러나 재판부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피의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냔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준과 원칙을 똑바로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는 완전히 그냥 특혜 주는 것이고 석방해 주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재구속하겠습니까? 재판부가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은 검찰은 재구속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정말 무책임하고 직권남용입니다, 이거는. 예, 30년 법조인 경력을 말씀하신 김용남 의원님.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로 보이세요? 일단요, 그 구속 집행정지의 경우에 즉시 항고가 위헌이다라는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구속 집행정지하고 구속 취소하고는 엄연히 다르고요. 예. 구속 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풀어줬다가 다시 수감을 시키는 거고 구속 취소는 아예 그냥 풀어줘 버리는 것이거든요. 구속이 무효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법률 개정 작업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 제도를 유지하도록 결정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월요일 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그 1월 26일 날 오전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바람에 구속 기간이 도가된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물었어요. 그때 검사장 회의만 총장이 소집 안 했어도 구속 기간 도가 안 시키고 기소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본인 입으로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그동안의 관례에도 어긋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을 해요. 예. 그러면 즉시항고를 해야죠. 기존의 관행과도 어긋나고 그 계산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총장이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를 하는 건 도대체 완전히 논리가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본인 발언 내에서도 어긋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리로 따져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 발언한 내용과도 충돌하고 도대체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로서의 자격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결정해놓고 본인 결정에 반하는 발언을 바로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왜 그랬을까요? 네, 그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이면 즉시항고도 있지만 보통 항고도 있습니다. 일단 석방시키고 나서 항고를 네, 해본다는 거죠. 보통 항고도 있죠. 근데 그 보통 항고도 박세현 특수본 검사장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특수본에서는 저항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서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다 발로 차버립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검찰이 윤석열을 위한 애완관 노릇을 계속하면서 윤석열 인권만 계속 보호했던 기관, 그 기관의 모습이 일관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을 위한 기관이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완전히 민낯을 다 드러냈다.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동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쳐더라도 그걸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통 항고까지도 그 포기하는 것은 검찰이 이제 끝났다. 검찰은 이제 문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2분 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예. 여러 말씀하시니까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신 구속과 관련한 것은 당연히 법원에 귀속되는 권한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지기현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석방 취소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렇게 되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지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검 부장들과 논의를 했더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항고해봤자 어차피 위헌 소지를 받게 되니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절차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탄핵한다고 하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핵 국회의 권한이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이게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자신의 법률 위반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문제가 된다면 민주당 나름의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대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번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결정을 하면서도 결정문 내용 자체에 들어있어요. 본인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해서 내가 자신이 없으니 대법원의 최종적인 해석을 받아달라는 내용이 결정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검찰에서.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뭐 대검 검사장들이 회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겁니다, 이번에. 예. 시간은 다 됐고요. 혹시 말씀 못 하신 분 30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이 헌재를 참칭했습니다. 헌재가 해야 될 일을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위헌이라고 위법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내란 수사를 망쳐먹은 거는 우리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1995년, 2017년, 올해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계속 법을 위반하면서 윤석열만을 위한 인권보호기관으로 스스로를 자임했습니다. 없어져야죠. 검찰청법 그리고 검찰개혁 4법을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는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단도직입에서 헌법학자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다뤘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항고를 포기한 검찰, 수사권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헌법학자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사실상 하게 되면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앞서 했습니다. 네. 헌법학자로 동의하세요? 그거 동의하는 헌법학자가 있을까 의문이군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번 아마 다른 데서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희귀한 경우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건데 지금까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경우는 거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계적인 불복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번의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보호 대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최강자인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런 경우가 또 벌어졌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죠. 형평성이 먼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우리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2012년 결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일종의 견광부회입니다. 견광부회다. 그때 그 결정 내용을 이것도 뭐 많이 지금 법조인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견광부회이기 때문에 잘못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한 가지만 더 내가 첨언해 드린다면 아니 그렇다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걸 갖다가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단에서 그걸 주장을 해야지. 예. 검찰총장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서 선제적으로 그런 대응을 해준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예. 예.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네.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기도 아니었고 네. 최고 권력자를 위한 포기였다. 네네. 첫 번째. 네. 또 하나는 완전히 잘못된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네네. 인용했다.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 두 가지 점 중에 두 번째 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 그러니까 이제 보석에 대한 거가 있고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는데 그 사안은 다르지만 둘의 본질은 같아요. 예. 그리고 둘 다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시다시피 이거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첫째는 이제 영장주의하고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 맞는 얘기예요. 영장주의가 적법 절차 원리의 한 내용입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장제도 하나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영장은 누가 발부하냐? 법원에서 발부하는 거죠. 검찰이 신청을 하지만 청구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3자인 중립기관이 법원이 처음부터 영장을 통해서 개입을 함을 해갖고 이 막강한 사정 당국으로부터 개인의 인신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장 제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게 적법 절차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즉시 항고를 했고 그 결정의 효력을 갖다가 무력화시킨다고 한다면 영장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게 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법원 위에 검찰은 그 밑에서 양쪽 원고 피고가 판단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검찰이 판단을 하는 주체인 법원 위에 올라간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있는 얘기죠. 저 두 가지 결정이 그런 취지라는 거죠. 취지죠. 더 중요한 거는 과잉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예. 형평성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법과대 학생들 다 아는 얘기지만 헌법을 해석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원칙은 독일, 미국 다 마찬가지.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이거든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건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약을 하면서 공권력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구속 집행 정지는 언제 나가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 예. 그러면 자식으로서 마지막 예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관원상제 예컨대 하루 이틀 2, 3일 나가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잠깐 정지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증거 인멸 등 다양한 공적 부작용은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사관이 같이 나간다든가. 예. 그럼 바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영장 제도에 위배되면서 그 약자의 권리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부모에 대한 예의를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을 가겠다는데 예. 그것까지 막을 수 있냐 이런 취지예요. 그런 예가 또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도 제한한다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봐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논란이 되는 구속 취소는 구속의 효력 자체를 최종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력화한다는 거죠. 그런 면이죠. 그다음에 구속이 취소되니까 석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석방이 되면 누구나 증거 인멸 조작, 중요한 증인에 대한 회유 협박의 위험성이 발생되는데 유독 또 이번 사례에는 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형평성과 왜 하필 이번에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는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걸 갖다 제기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견광부회라는 좀 말씀을 드린 이유도 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결정,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날 공산이 오히려 더 크다. 예. 2025년 현 사태를 마치 그 당시 2012년 헌법재판관들이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거기에 보면 판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속 취소하고는 다르다. 아, 그렇게 아예 분명히 나와 거기 있나요? 분명히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거기 판시에 나와 있습니다. 결정내에 아예 네, 나와 있나요? 있습니다. 네네. 예. 검찰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들을 아마
되면서 위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앞서 헌법학자 중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헌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을까요? 여기 약간 디테일한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을 땐 보지만 상식적 아까도 좀 비례 원칙 위반이라든가 예. 과잉금지 원칙에서 판단은 충분히 납득을 하는 그런 대목들이죠. 헌법학도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검찰총장은 정반대로 오히려 정강부회했다. 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법원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속기간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네. 결정을 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 만들어진 지 71년 만에 거의 처음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얘기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하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형사소송법 조문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좀 복사해 갖고 왔는데 예. 여기 보면은 기간의 계산에 가서 형사소송법 6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 일, 월, 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단위가 다 다른가요? 단위죠. 그리고 짧은 기간은 시간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명문의 규정으로. 좀 긴 거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더 나가서 월, 연인데 뭐 여기서는 뭐 논외로 치고요. 그걸 갖다가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만 더 확인한다면은 영장 체포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논란이 된 거는 요번에 이제 그 구속 기간이잖아요. 예. 그건 아시다시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되게 돼 있거든요. 이건 기간이 좀 긴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법률 헌법을 해석할 때는 체계적 물리적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해석으로 보나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볼 때 분명히 짧은 기간은 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좀 긴 게는 일이라고 표시가 다 있습니다. 예. 나머지 내가 뭐 더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당연히 해석상 구속 기간은 날, 일로 계산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수립 이후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걸 적용해왔고 더 나가서 고등법원, 더 나가서 대법원이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대법원이 왜 존재합니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유일하게 최정상의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는 거거든요. 네. 대법원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 그럼 벌써 문제가 생겼겠죠. 단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담당 판사도 어저께 인간된 사람이 아닐 텐데 그분도 십수년, 20몇 년 판사 경력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도 여태까지 그걸 적용해 온 거예요. 적용해 왔겠죠. 근데 하필이면 수십 년간 본인이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런 이의 제기하니까 이건 당연히 일반 학생들이 볼 때에도 야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또 법률 해석상 문제가 있는 거 내가 볼 때 이런데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형사소송법에 짧은 건 시간, 네. 그 뒤에는 일, 네. 그 뒤에는 월, 연으로 다 단위를 나눠서 표현하고 그럴 있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헌법 그렇게 교수이기 가르치신 때문에 거죠? 제가 이제 헌법 교수니까 저는 헌법을 주로 가르치고 헌법재판소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교수님들 같으면은 다 그런 걸 갖다 지적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는데 왜 판사는 그렇게 안 할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물어보고 싶다는 말씀이 예. 그분 당신 스스로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그 피고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수십 년간 검사를 했고 또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도 하셨어요. 그럼 검찰에서 수십 년간 이의 없이 날로 계산을 해왔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단 한 번 이의 제기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번에 담당 판사, 또 피고인 다 이분들이 대단한 법조인들이신데 제가 그래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도 기자로서 네.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뭐 체포의 시간이랄까, 네. 구속의 기간 네. 이런 건 체포는 보통 48시간이라고 네, 기사에 네. 표현을 하고 구속 기간은 10일. 네.
그리고 연장하면 20일까지 네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써왔거든요. 네네. 그건 법조항을 보고 쓴 것이죠. 그러시죠. 근데 예. 갑자기 10일이 아니라 7,200시간을 계산해야 되는 네. 상황이 처해서 저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입법자가 형사소송법 203조 검사의 구속기간에서 10일 이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요. 가 아니라 240시간 이내라고 규정하겠죠. 예, 그렇죠. 근데 240시간이죠. 예. 한 달이면 7,200시간. 네네. 예. 10일 이내면 240시간, 한 달이면 30일 곱해서 7,200시간, 1년이면 11을 또 곱해야 되네요.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이 법에는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앞서 저희 패널들하고도 잠시 대담을 했습니다만 이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을 사법부에서 판단해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법 창조액 이런 거죠. 법 창조를 했다. 창조행 이런 겁니다. 예, 판사가 법을 창조했다. 네네. 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구속된 사람들, 네. 혹은 구속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혹은 수감돼 있는 사람들은 네. 자기는 그 시간에 맞춰서 240시간 안에 기소가 된 것인가, 혹은 120시간 안에 구속된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고 억울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또 그래서 제기될 것 헌법상 같아요. 평등 원칙 위반 아니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한 게 아까도 저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이 양대 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예. 그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네. 법원에 요구하면 네. 법원에서 그렇게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일반 있겠죠. 시민들이 혹시라도 네네.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네네. 구속될 위기에 네. 처한다 혹은 기소가 된다고 네네. 한다면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해줄까요? 근데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반 이제 법관이라는 건 그 법원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당연히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서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리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가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내려가지고 할 일이냐. 정 문제가 됐으면 대법원에 가겠죠, 이 문제가. 예. 그런데 이분은 좋은 말을 하셨어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이제 그런 법 원칙을 갖다가 이번에 적용을 시키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의심스러운 경우가 아니에요. 분명하고 그렇게 의심스럽다면 대한민국 법관들이 그 똑똑한 분들이 지금까지 수천 명이 수십 년간을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외가 없었고. 근데 왜 하필 요번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말들 결국은 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 유래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저희를 형평성 위반과 더불어서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예. 합니다. 재판부는 독립적이긴 하고 네.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네. 다만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 받아볼 수 있는데 네. 검찰이 항고를 안 해서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네요. 네네. 결국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서 그런 상급 법원의 판단도 이제는 네. 받아볼 수 없는 네. 아주 독특한 상황이 발생한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번 사태에 법원과 검찰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공동 책임이지만은 저는 더 큰 책임은 검찰 및 검찰총장이라고 봅니다. 예.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헌재 결정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 없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 제기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만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내렸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즉시 항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애시당초 공소 제기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과 우려가 있었어요. 야, 이거 빨리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굉장히 늦장 제기를 했거든요. 더구나 그 와중에 구속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습니다. 그럼 더더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여유 있게 빨리 했었어야 돼요. 예.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검찰 및 검찰총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문제점은 인식한다. 그러나 즉시 항고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소신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자기 모순이죠. 완전히 자기 부정, 자기 모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원용하려면 제대로 원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원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헌법재판 절차에 따르면 본인이 그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피고 측에서 위헌범, 그게 그렇게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본인이 판단한다면 피고 측에서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만약에 받아진다면 헌재에다가 제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이 형사 재판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검찰총장은 그거마저도 포기하면서 이번에 법원에서 지적하지 않은 위헌 시비 얘기를 갖다 본인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변호인단이 하는 주장을 받아들면서 변호인단이 할 걱정을 검찰이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지휘 그 역할도 바쁠 텐데 헌법재판소의 역할하고 변호인단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됐어요. 이분은 지금 그 변호인단, 빨리 옷을 벗고 변호인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왜 검찰총장에서 그런 식으로 있는지 저는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기억 남은 말씀이 많은데 네. 위헌을 주장한 검찰총장에게 동의하는 헌법학자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판사는 이번에 아예 법을 창조한 셈이다라는 말씀이 특히나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현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서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아빠 나밖에 없지? 우리 딸 고마워. 선물 고민하세요? 그럼 르무통 완전 추천드려요. 서 있을 땐 르무통.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면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타이레놀. 아 머리야, 나 쉴 시간도 없네. 이거 물 없이 먹는 타이레놀. 타이레놀 파우더로 빠르게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한 나의 파워다. 타이레놀 파우더. 오를 수 없던 턱 앞에서 변신 로보락. 정복할 수 없던 곳까지 새로운 청소 영역으로 로봇 청소기를 넘어서다. 로보락.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민감 국가. 미국은 국가안보와 비핵화, 지역안정, 경제안보 등의 문제가 있는 나라를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명단에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이미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미리 공유해준 정보는 없고 우리 정부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트럼프는 여러 나라 정상과 다양한 소통을 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뒤처진다는 진단이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불확실성에 하루라도 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끊임없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로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로나민 주세요.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5대0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